안녕하세요, 강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혁입니다. 추석 연휴도 지나고 나니까요, 정말 완연한 가을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올여름 극장 가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휩쓸고 갔는데요. 가을에는 아무래도 차분한 휴먼 드라마나 로맨스 영화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시네마 천국에서도 가을과 잘 어울리는 달콤한 로맨스 영화를 시작으로 풍성한 영화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시네마 천국 함께 하시죠. Bitte begrüßen Sie mit mir David Kern. 그는 독일 문학계의 슈퍼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소설가 다비드 케렌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진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던 평범한 웨이터였을 뿐인데요. 그런데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이 그의 운명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한 권의 소설에 얽힌 사랑과 거짓말을 그린 미스테리 로맨스 작품입니다. 독일에서 온 달콤하고도 위험한 거짓말, 릴라릴라를 만납니다. 릴라릴라. 이 영화는 스위스 작가 마르틴 슈터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말랑말랑한 로맨스와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게다가 반전까지 가미된 무척 재밌는 작품인데요. 주인공을 맡은 배우도 흥미롭습니다. 굿바이 레닌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열혈 공산당원인 엄마를 위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야 했던 소년이 주인공이었던 작품이죠. 그 소년 역을 했던 다니엘 브릴이 어느새 성인으로 성장해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까지 맡았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데요. 사랑과 오해, 비밀과 거짓말이 뒤섞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웨이터인 다비드는 사장의 심부름으로 벼룩시장에 나와 식탁을 고르고 있었죠. 평범한 그날 오후가 매우 특별한 날이 된 것은 모두 한 여인과의 우연한 만남 때문입니다. 30. Ist doch Nachttisch. Ja, klar. Nee, ich suche eher so Bistrotischchen. Da kannst du aber auch einen Teller draufstellen, das ist nicht verboten. Also ich würde nehmen, das ist doch hübsch. Na? 그리고 결국 그녀의 말 한마디에 넘어가 식탁이 아닌 엉뚱한 가구를 사고 마는데요. Was ist denn das? Das ist ja ein Nachttisch. Du sollst Tische suchen. Den kannst du mal gleich hier draußen stehen lassen. Das ist doch hübsch. Wenn du den so hübsch findest, dann kannst du ihn ja selber kaufen. 덕분에 사장한텐 야단만 맞고 그 가구를 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게다가 그 애물단지는 서랍마저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거라도 어떻게 고쳐보려 하는데 이게 뭘까요? 낡은 종이 무더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Die Geschichte von Peter und 그 Sophie. 오래된 종이 뭉치에는 한 편의 소설이 적혀 있었습니다. Sophie. 소피라는 제목에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었죠. 어느새 이야기 속에 푹 빠져든 다비드는 밤새 그걸 읽는데요. Ich bin David. Der Kenner? 다음 날 공원에서 다시 그 운명의 여인과 조우한 다비드. 용기를 내어 말을 붙여봅니다. 문학을 전공하는 마리는 책을 좋아하는 지적인 여인입니다. Serviert es China jetzt auch schon im Freien? Ist ja toll. Hallo. Darf ich vorstellen, das ist Dani. David. Hallo, Ralf. Hallo. 그때 둘 사이를 방해하는 불청객이 등장했군요. 그녀의 친구인 이 남자는 소설가입니다. Ich sehe schon, man darf Frauen nicht so lange warten lassen. Das hast du haarscharf beobachtet. Krieg ich endlich was von dir zu lesen oder hast du wieder eine Ausrede? Keine Ausrede. Es ist einfach noch nicht fertig. Du wirst schon was zu lesen kriegen, wenn es Zeit ist. Ich gehe dann mal. 그녀도 그가 싫지는 않은 모양인데요. 그건 순전히 그가 소설을 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글 잘 쓰는 남자한테 끌리나 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다비드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웁니다. 서랍 속에 들어있던 오래된 소설에 자신의 이름을 넣기로 결심한 거죠. Marie? Oh, hallo? Ich habe dir was zu lesen mitgebracht. Mich würde mal interessieren, was du dazu sagst. 그리고 그의 소설을 읽은 마리가 찾아옵니다. Ich könnte überhaupt nicht mehr aufhören.
Und dieser letzte Satz, dieser Peter Landwehr, das war ich. Wahnsinn. 이후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여자한테 인기 없던 소심남 다비드. 벼룩시장에서 준 소설 하나로 마침내 꿈꿔오던 사랑을 이루게 되나 봅니다. Was Wunderbares. 그러나 꿈같은 시간도 잠깐, 드디어 문제가 터지고 마는데요. Wir könnten uns vorstellen, Sophie in unserer Reihe junge Autoren zu veröffentlichen. 마리가 그 소설을 다비드 몰래 출판사에 보냈던 것이죠. 단지 여자를 유혹하려던 것뿐인데 졸지에 소설 도둑으로 몰리게 된 다비드. 다급한 마음에 가구의 주인을 알아내기 위해 다시 시장으로 찾아갑니다. Nee, oder eher gar nicht. Der hat einen Unfall gehabt mit dem Motorrad gegen Berg. Jünger wie du. 원작자가 죽었다니 이대로 훔쳐도 되는 걸까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소설은 인쇄에 들어가고 제목만 소피에서 릴라로 바뀌었을 뿐 원래 내용 그대로 출간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어쩝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려면 이 말도 안 되는 연극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는 독일 문학의 희망이라는 찬사 속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주목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 사나이 등장으로 다시금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Schreiben Sie für Alfred Duster. 알프레드 두스터라면 바로 이 소설의 진짜 작가가 아닙니까? 그는 분명 죽었다고 했는데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정말 이 남자가 알프레드 두스터일까요? 이 작품을 보다 보니 문득 생각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라노인데요. 국내에선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는 영화로 재해석되기도 했던 작품이죠. 코가 너무 커서 슬픈 시라노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문장을 전달하기 위해 다른 남자의 멋진 외모를 훔칩니다. 사랑을 위해 자신을 위장한다는 점에서 우리 주인공과 많이 닮았는데요. 그나저나 원래 작가가 나타나고 말았으니 이제 우리의 주인공 다비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Ich wollte nicht unterbrechen. Jackie Stocker, Namen. Bisschen Abstand nehmen vom Trubel. Ein ganz wunderbarer Roman, David. Also wirklich mein Glückwunsch. 일단 제키 스토커라는 가명을 밝히는 걸 보니 자신이 진짜 작가라는 걸 폭로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의 진짜 목적은 과연 뭘까요? Wieso hast du mir deinen Mentor eigentlich noch nicht vorgestellt? Wen? Na, deinen väterlichen Freund, diesen Jackie, nach allem, was er für dich getan hat. 그리고 곧 그는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지 않은 채 점차 다비드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Eishockey gespielt hat. Wurde ich meistens von zwei Personen. 이 영화는 복합적인 장르를 취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초반부는 한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에게 반하면서 로맨스 구조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자칭 원작자라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스릴러적인 추리 구조가 가미되는데요. 그는 정말 원작자인지, 소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과연 다비드의 운명은 어찌 될지, 관객들을 향해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재치 있게 던집니다. 한편 어느새 다비드는 어딜 가나 사인 공세에 시달리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Wenn du sie nicht willst, ich würde sie nehmen. Du solltest das Ganze mehr genießen. Du musst deine Fans pflegen. Das ist dein Kapital. 처음엔 두스터에게 호감을 보이던 마리도 점점 순진한 다비드를 물들이려 하는 그를 경계하고 경멸하게 되는데요. Was macht dich? Marie, grüß dich. Lass deine Finger von David, verpiss dich. Was macht dieser Penner hier? Trink nur Wasser. 결국엔 자기를 잃지 않으려면 그를 떼내라는 선전포고까지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또한 독창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웨이터였던 다비드가 소설을 훔치게 된 이유는 오직 마리가 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취향과 직업까지 바꾸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사랑을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바꾸고 변화해야만 하는 걸까요? 자신을 위장해서 얻은 사랑이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이 작품에서 원작자를 자칭하는 알프레드 두스터라는 인물은 마치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메피스토텔레스처럼 보입니다.
그도 메피스토처럼 다비드의 주변을 떠돌면서 새로운 소설을 쓰게 해주겠다라고 유혹을 하는데요. 이런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예술가가 몇 명이나 될까요? 창작자들이 빠지게 되는 영원한 딜레마를 유머러스하면서도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Ich denke, dass der erste Ansprechpartner für David sicher erstmal der Kugner Verlag ist. Und wer sind Sie? Das ist meine Freundin. 이미 출판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다비드의 주변엔 항상 에이전트들이 몰려드는데요. 그들에게 다비드는 마리를 그저 자신의 애인이라고만 소개합니다. Ich habe auch einen Namen. Was? Das ist meine Freundin. Marie heiße ich, Marie Berger. Weiß ich doch. 처음엔 다비드가 사랑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소설가로 변신했죠. 그런데 그가 유명해질수록 점차 마리의 정체성도 사라지고 다비드 케른의 애인이라는 이름만 남습니다. Du findest vielleicht toll, die Freundin von David Kern zu sein, aber ich bin David Kern und ich find's im Moment ziemlich anstrengend. Und es wäre toll, wenn du es dich noch anstrengender machen würdest. 그 역시도 그녀가 소설가인 자신을 사랑할 뿐 실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워하는 두 남녀를 통해 영화는 사랑을 하면서 겪게 되는 정체성 상실의 문제를 재치 있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다비드를 작가라고 불러주자 웨이터였던 다비드가 점차 진짜 작가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사회학 이론 중에 거울 자아 이론이란 게 있는데요. 타인의 기대 심리에 부응해서 우리의 자아가 형성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많은 예술가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등장한 지도 벌써 500년. 그 사이 소설과 영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위해 조국과 가족을 버리고 목숨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젠 사랑의 농도에 대해 말하는 로맨스물들은 더 이상 대중의 관심을 받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릴라릴라는 색다른 사랑의 방식을 제공하는 영리함과 탁월한 재치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범죄를 흥미롭게 다룬 이 작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모두가 다 탐정이고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이죠. (1995년) 전 세계를 사로잡은 장난감 친구들 토이스토리. 어린이들의 동심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 성인 관객들의 향수마저 자극하며 전 세계적으로 3억 6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후 17년간 나날이 발전해가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만큼이나 묵직한 감동까지 더해지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최고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물로 자리매김했는데, 토이스토리에 담긴 재미난 뒷이야기, 그리고 이 작품을 탄생시킨 픽사 스튜디오의 성공 비결에 대해 알아보자. 토이스토리,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애니메이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죠. 그 애니메이션 영화의 시작은 193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디즈니사에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작품으로 세계 최초로 장편 애니메이션을 선보였죠. 그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애니메이션 시장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그린 셀 애니메이션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이스토리가 세계 최초로 CG를 이용한 장편 애니메이션을 선보이며 일대 지각 변동을 일으킨 것이죠. 단지 좋은 작품을 선보인 것뿐만 아니라 영화계의 지형을 바꾸는 기술적인 혁신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워낙에 인어공주라던가 미녀와 야수 같은 좀 셀 애니메이션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기계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픽사의 어떤 영화들이 조금은 거부감을 불러왔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좀 그랬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당시 기술로서는 인물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컴퓨터는 도구인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등장했다는 것 때문에 일자를 뺏긴다는 좀 위기감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건 새로운 매체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오해와 편견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토이스토리의 감독인 존 레스터입니다.
당시 컴퓨터 그래픽이 주는 새로운 이미지에 매료되어 있던 그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고자 기획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생각은 보수적인 디즈니에선 통하지 않았고 결국 해고까지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픽사라는 회사가요, 사실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영화사가 아니라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드는 하드웨어 그래픽 회사였다고 하더라고요. 픽사는 원래 루카스 필름 산하에 있던 컴퓨터 그래픽 연구소가 모태입니다. 1986년 스티브 잡스가 1천만 달러에 그걸 사들이면서 본격적으로 픽사가 출범하게 된 것이죠. 근데 당시엔 스티브 잡스도 좀 어려웠던 시기로 기억하는데 애플에서 마찬가지로 해고된 직후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기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면서 픽사를 사들였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만 했죠. 그 후 10년간 잡스는 사재를 털어놓는 걸로도 부족해서 저당까지 잡혀가면서 5천만 달러를 픽사에 쏟아붓게 되죠. 그래서 10년 만에 이렇게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이 작품 때문에 스티브 잡스 인생이 180도 바뀐 것도 사실이에요. 그때 잡스가 토이스토리의 혁신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믿고 주식을 상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잡스는 단숨에 빚더미에서 다시 억만장자로 올라서고 그 엄청난 성공을 발판으로 쫓겨났던 애플에도 금유환영하게 됩니다. 잡스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던 기억이 나요. 60년쯤 지나면 매킨토시는 유물이 되겠지만 토이스토리는 여전히 사랑받는 이야기로 남을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한 자신감이고 확신인데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저는 레스터 감독은 처음부터 토이스토리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과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관객층을 성인들까지 포용하며 시장을 확장시킨 점도 성공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쾌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좀 굉장히 철학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 조금 이별을 다루니까 우울한 이야기도 한데 그런 부분까지 또 유쾌하게 담아내니까 성인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난감의 모험을 단순하고 스펙타클하게 그려낸 작품이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남지 못했겠죠.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버림받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심리 같은 묵직하고도 어른스러운 감수성을 굉장히 정교하게 담아냈습니다. 게다가 보통 속설이긴 하지만요. 그 원작 1편을 넘어서는 2, 3편 나오기 힘들다. 뭐 형만한 아우는 없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속설을 좀 깨버린 작품이기도 해요. 그 4년 만에 제작된 속편은 세계적으로 4억 8천만 달러의 흥행을 기록하면서 애니메이션 역사상 전편의 흥행을 넘어서는 최초의 속편이 됩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술, 뛰어난 스토리,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 가치와 정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결합된 수작이 아닐까 합니다. 토이스토리가 나온 지가 벌써 17년이에요. 아마 5살짜리가 봤으면 20대가 훌쩍 넘어버렸을 텐데 이제 대세는 셀 애니메이션은 좀 끝나고 3D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요? 처음에 컴퓨터 그래픽에 반감을 표했던 디즈니가 굴복을 했죠, 결국. 그도 그럴 것이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라이온 킹과 비교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라이온 킹의 경우 400명의 스텝이 동원돼서 4,100만 달러의 제작비를 쏟아부은 반면 토이스토리는 고작 110명의 스텝과 3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만들어졌거든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한 것이었죠. 결국 디즈니는 2006년에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픽사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토이스토리하고 픽사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흥미로운 영화 소식 그리고 영화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토이스토리 4편 제작에 대한 소식도 조금씩 들리는데요. 친구처럼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가끔씩 찾아와주는 시리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미와 섹시미가 공존하는 화려한 외모와 아찔할 정도로 관능적인 몸매로 한 세대를 유혹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려 2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를 지켜봐 왔죠. 누군가는 그녀를 귀여웠던 여동생으로 기억하고 누군가는 가슴 떨렸던 첫사랑 여인으로 담아두고 있을 겁니다. 연애해봤어? 이 문 남성들을 잠 못 이루게 했던 여배우가 바로 김혜수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뭐가 말도 안 돼? 세월이 가져다준 관록과 자유를 통해 솔직하고 당당한 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 김혜수를 만나봅니다. 어느 시기나 한 시대를 풍미한 여배우가 있죠. 할리우드에서 찾자면 잉그리트 버그만이나 마릴린 먼로 같은 배우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한국 영화사에서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를 분명 김혜수가 활동했던 시대로 기억할 겁니다. 영화사적으로 그녀는 가장 육감적인 몸매를 지녔으되 가장 지적인 연기를 선보였던 여배우로 기록되겠죠. 26년 전 데뷔한 이후로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녀는 역사를 지닌 배우인과 동시에 가장 현재적인 여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꽤 알려진 태권도 시범단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외국의 한 식품회사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운동이라는 컨셉으로 모델을 찾을 때 광고주 눈을 사로잡았죠. 성공적인 CF 데뷔는 자연스럽게 영화 데뷔로도 이어졌습니다. 배우 박중훈의 데뷔작이기도 했던 영화 깜보에서 깜찍한 불량 소녀를 연기하며 영화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그녀는 확실히 예뻤습니다. 진짜야! 그러나 당시 그녀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어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미가 느껴졌기 때문이었겠죠. 난 모르는 일이야. 그래서 그녀는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연기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 그녀는 최진실, 심은하와 함께 트로이카를 이루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죠. 하지만 그녀가 진정 원했던 건 이미지를 파는 스타가 아니라 연기를 하는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코미디, 공포, 멜로, 역사물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자신이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죠. 한번 대중에게 섹시하다는 이미지로 각인돼버리면 여배우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녀도 20대 때는 섹시함보다는 청순한 매력이 더 눈에 띄는 배우였습니다. 특히 영화 첫사랑에서는 사랑에 빠진 청순한 여인을 완벽하게 연기해내며 1993년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죠. 하지만 30대가 된 그녀는 달랐습니다. 대중들에게 노골적으로 뇌세적인 섹시함을 보여주었죠. 그때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배우로서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다 내보일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 고니에 대한 내 감정이 뭔지 알았어요. 저 남자 가지고 싶다. 그리고 그녀는 타짜에서 그 섹시함을 역할에 이용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죠. 오직 자신의 성적 매력을 무기로 삼는 정마담. 그 역을 완벽하게 연기해냈고 또다시 2006년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도박이지. 저 혹시 운동 좋아하십니까? 지적인 발전은 호기심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연기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배우죠. 그녀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았던 YMCA 야구단 출연을 결심한 것도 오직 송강호라는 배우와 함께 일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예산 영화였던 11번째 엄마에서도 역시 자신의 개런티를 대폭 낮춰가며 출연을 결정했죠. 그것은 그녀가 돈보다는 시나리오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였습니다. 모던보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소신과 사랑을 두고 갈등하는 한 여인을 완벽하게 연기해내죠. 특히 이 영화에서는 당시의 시대상을 표현해내기 위해 눈썹을 모두 밀어버립니다. 그녀는 이런 치밀한 계산을 통해 단순히 한 인물을 연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화가 그리고자 하는 시대상도 함께 표현해내기 위해 노력하죠. 2층의 악당에서 김혜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주부로 나옵니다. 김혜수가 사는 2층 집에 악당 한석주가 새를 들어오죠. 김혜수는 2층의 악당에서 천연덕스러운 코믹 연기를 선보입니다. 한석규를 작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들만의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죠. 그러다 술집에서 한마디 합니다. 아니 뭐 한국 남자들은 나이 처먹어가지고 아저씨 되면은 아무한테나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래도 되는 자격증 같은 게 뭐 국가에서 발급되나 봐. 그때 김혜수는 평생 남자한테 시달리면서 살아온 한국 아줌마의 대변인입니다. 평생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만 받고 살아왔을 것 같은 그녀한테서 저런 연기가 나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죠. 이렇게 그녀는 오랜만에 한석규를 만나서 1990년대식 로맨틱 코미디의 매력을 제대로 재현합니다.
그녀의 색다른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르는 코미디입니다. 섹시하고 관능적인 이면에 감춰진 털털함이 보일 때 오히려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죠. 최근에 개봉되었던 2층의 악당에서도 외모 컴플렉스인 딸을 홀로 키우는 까칠한 아줌마로 변신하여 한석규와 환상의 호흡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녀는 1995년 닥터봉에서도 똑같이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리는 여자를 연기했고 상대 배우 역시 한석규였습니다. 하지만 관객은 여전히 그녀를 새롭게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김혜수의 진정한 저력이죠. 26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 그녀였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녀가 새롭습니다. 패션도, 삶도, 연애도 그녀는 우리와 함께한 그 긴 시간 동안 결코 멈추지 않고 달려왔죠. 그녀는 아직까지도 자신을 달리게 해주는 엔진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내 친구들이 너 보고 다 출세했대. 이 한마디 말 속에서 그녀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과 연기를 사랑하고 있는 천상 배우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네마 천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문의 영광 4편 가문의 순환의 연출을 맡은 정태원 감독입니다. 국가대표 코미디 시리즈가 돌아왔다. 살벌하고 골 때리는 가문의 기환. 오 겐키 데스까? 아이시테르? 3만 고생 너 뺏고 하대주행 됐어. 80% 이상 일본 촬영의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는 글로벌한 스케일. 지금부터 가문의 영화 시리즈 4탄 가문의 순환으로 제작자에서 연출로 거듭난 정태원 감독과 소통해본다. 연출가 정태원. 네, 굉장히 생소해요. 네,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제작자로 알려져 있는데 직접 연출을 맡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감독이라는 타이틀이 생소하니까 사실은 전작을 해왔던 정영기 감독한테 연출 제안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스케줄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던 차에 신현준 씨, 탁재훈 씨가 저에게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요새 회사 분위기가 더 껄쩍지근하지. 김치 사업을 꾸리느라 여념이 없었던 홍덕자 회장. 이번에 출국 금지는 다 풀렸습니다. 이번 참에 애들 데리고 일본이나 한번 갔다 와볼까? 언 40년 만에 풀린 출국 금지로 새 아들과 일본 여행을 나서는데 한국 분이시고. 네. 그들의 여행은 출국 심사부터 순탄치 않아 보이고 다 팔렸는갑다. 일본에서 일본 떴습니까, 이니? 어렵사리 도착한 일본에서 순환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들. 뼛속까지 배어있는 경찰 울렁증으로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된 홍가족의 좌충우돌 일본 여행기. 무식, 진상, 민폐 3종 세트로 무장된 가문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된다. 가문 시리즈에서는 계속 이제 참여를 해왔지만 제작자로서 참여했을 때와 또 연출가로서 참여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문의 영광 1편서부터 제가 각본, 각색에 같이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은 각 스텝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물어도 보고 같이 상의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왔어요. 이번 테마가 사실 해외여행을 가서 겪는 고초잖아요. 이런 좀 소재를 가져오시게 된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지. 2편, 3편 때의 그런 있었던 조폭 코드를 다 뺐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가문이, 이 가족이 처음 해외여행을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를 상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또 많이 있겠더라고요. 또 제가 경험담도 있고 들은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내가 네 들하고 다시 해외여행 나오면 내가 다 딱 붙어서 따라와 이 들아. 어떻게 그 일본으로 좀 배경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굉장히 가깝고도 되게 먼 나라잖아요. 또 언어도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 단어 뭐 몇 개 정도는 다
쉽게 또 알고 많이 접하고 하니까 그 다른 나라보다 그 일본에서 가장 더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웃음의 어떤 소재나 이런 걸 끌어내시기에는 좀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하지 않겠어. 뭐야 이거? 핸들이 없어라. 아따 형씨가 가져가셨구만. 일로 내놓으시오. 내가 한단계라. 저기요. 일본은요 원래 다 오른쪽에 핸들이 있거든요.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 에피소드가 주가 되는 코미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트렌드처럼 이제 웃음의 트렌드인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랑 굉장히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약간 이번 시리즈에서는 만화적 상상을 많이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면 비행기에서 그 화장실의 얼굴 김정준아 씨라든지 현영 씨가 그렇게 심하게 굴르고 부닥치고 차에 받치고 해도 다음 씬에 보면 멀쩡히 다시 걷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만화적 상상을 이제 도입을 한 건데 김수미 씨께서 다시는 회의 촬영을 하지 않겠다. 너무 힘이 들었다. 정말 그런 말씀을 토로를 하시던데. 예. 너무 김수미 선생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체류한 한 18일 동안에 16일 촬영을 했는데 그중에 한 15일은 아마 밤을 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화 곳곳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눈 주위에 굉장히 그 피곤함이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방 이게 뭐는 짓들이냐? 내가 귀신이 씌었납다. 사실 이제 지금 4편까지 오고 보니 5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4편이 잘 된다는 전제하에 배우들이 다 바뀔 수도 있고 또 1편을 했던 정준호 씨, 김정은 씨 그쪽 얘기로 할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 이후 10년 후 얘기를 할 생각도 있고 마지막으로 가문 시리즈 기대하시는 관객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웃음이 필요하신 분들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희 가문의 영광사 가문의 순환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이 웃을 수 있고 영화를 보신 후에 행복해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에 사운드 오브 뮤직을 제치고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던 작품이 한국 영화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정창화 감독의 죽음의 다섯 손가락이라는 작품입니다. 지난 15일부터 한국 액션 영화의 대부인 정창화 감독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쉽게 접하기 힘든 기회니까요. 한번 발걸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시네마 천국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